모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평소보다 더 훤하신데요. 네. 추석 연휴 때 푹 쉬셨습니까? 네, 잘 쉬고 왔습니다. 거기 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또 사실 그 쉬면서도 좀 걱정을 안 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좀 우리나라 증시가 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좀 푹 쉬고 재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연휴도 끝나고 했으니까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시장도 힘을 좀 내줬으면 싶습니다. 근데 이번 주 시장은 뭐 이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할 이야기는 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국내외 증시에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사실 이제 뭐 연휴 기간 동안 뭐 헝다 리스크가 너무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뭐 아시아 시장 되게 안 좋더라고요. 홍콩 증시가 열렸는데 급락을 했고 그날 저녁에 또 미국도 안 좋았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증시 열렸으면 한국도 굉장한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쉰 게 다행이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을 하필 그때 이제 또 피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증시는 좀 비껴갔다. 태풍을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FOMC도 있었는데 FOMC가 사실은 역시 또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긴 했는데 주식시장은 또 안 그랬어요.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가 이틀째 또 급등을 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모습이 나와서 이번 FOMC는 뭐 시장에는 나쁘게 작용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그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뭐 환율 시장이 우리 한국에서 이제 거래가 당연히 중단됐지만 역외 환율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1,190원까지 한번 가가지고 와 정말 이거 좀 올 게 왔구나 이런 좀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190원 찍고 나서는 또 1,170원대까지 좀 밀려가지고 환율이 좀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좀 공포감이 조성되긴 했지만 원달러 환율 시장이 지금 주 후반 들어서는 좀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환율이 안정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수 같아요. 메인들이 요즘에 들어와서 지금 9월 들어와서는 순매수거든요. 8월까지는 계속 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9월달 들어와서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좀 외부 리스크가 있을 때 외국인들이 항상 한국 증시에서 돈을 뺐는데 이번에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가 그래도 좀 3,100선 초반에서 좀 버텨주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증시하고는 좀 약간 무관한 이슈지만 그 LG화학의 GM 볼트 좀 생산 재개돼가지고 LG화학 주가가 일단은 좀 반등에 성공을 했던 것도 좀 특징적이었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저 이제 쉬는 기간에 좀 봤는데 정말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뭐 빅히트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컨텐츠 기업들 주가가 좀 약세장 속에서도 굉장히 좀 돋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보면 이제 9월 FOMC 뭐 이사님 예상대로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을 보니까 뭐 11월에 시작해가지고 내년 중반쯤 끝낸다. 아마 이런 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던데 어떨까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제일 우려했던 게 9월 달에 바로 하면 어떡하나. 이것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실제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11월에 테이퍼링 하는 것 자체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시장에 충격은 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 중반 정도에 종료하는 걸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3분기 정도에 아마 끝날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 그래서 11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3분기면 한 7월이나 8월 정도 될 거는 같은데 그때쯤에 아마 종료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예상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크게 뭐 놀라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일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22년 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이런 발언 정도면은 2022년 말이 아니라 좀 가을부터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2022년 말 그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2020 또 상황에 따라서는 2023년 초에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좀 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종합을 해보면 시장의 예상은 일단 내년 말 그거는 또 역시 시장이 예상한 경로랑 그렇게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FOMC가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좀 급등했던 거는
일단은 뭐 물론 악재죠. 이게 뭐 좋은 뉴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긴축이라는 것 자체가 네. 시장이 그것 때문에 충분히 긴장을 했었고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확인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성장률하고 물가 전망치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파일 의장이. 근데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을 하고 예. 물가도 상향을 했더라고요. 예. 물가 전망치도. 근데 물가 수준으로 본다라면은 금리 인상을 해도 충분한데 성장률, 그러니까 고용 지표로 보면 아직은 조건이 맞진 않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얘기한 대로 내년 전망치를 올렸다는 거는 고용 지표가 회복될 걸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내년에 시장도 경제도 좋아지고 물가도 좀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이클은 보다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뭐 물가가 생각보다 낮아진다라든가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못 올라오면 금리 인상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조건으로 봐서는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가는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네. 고용 지표만 잘 나온다면 금리 인상은 내년 말에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일단 시장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이제 점도표에 보면은 내년 금리 인상이 이제 연준 의원 18명 가운데 이제 9명 네. 이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긴축 흐름이 좀 빨라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미국 시장은 좀 올랐거든요.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 어떤 평가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시장이 안정이 됐나요? 그 지난 6월 달에 아마 연준 의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점도표 가지고 하진 않는다. 점도표를 참고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냥 단지 점도표는 점도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점도표를 보면은 지난 6월 달에 FOMC 회의보다는 좀 매파적인 게 맞아요. 네. 그래서 2023년도 그 점도표도 그 6월 달에는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9월에 FOMC에서는 3번으로 늘어났어요. 예. 2023년도가. 2024년도는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24년도 수치도 공개가 됐는데 네. 3번 정도 금리 인상하는 걸로 점도표가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 점도표대로 이제 하면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7번 정도 예.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1.75%까지 금리가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점도표대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거 좀 너무 빠른 거 아닐까, 굉장히 공격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만 그 점도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과거보다 그렇게 뭐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5년부터 금리 인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쓴 보고서를 보니까 이번에 스케줄을 보면 이제 7번의 인상인데 FOMC가 이제 열리는 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회. 네. FOMC 2.4회마다 한 번씩 금리를 올리는 거래요. 이 스케줄이면. 네. 그러니까 2번 반 정도에 한 번 올리는 거죠. FOMC가 열릴 때. 예. 네, 그런 스케줄인데 과거에는 2번 정도였대요. 2번, FOMC가 2번 올릴 때 한 번 올리고 이 정도니까 당시가 더 빨랐던 거죠. 예. 그래서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 근데 시장은 금리 인상을 되게 좀 천천히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빠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결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시장도 이제 이걸 인지했던 것 같아요. 속도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고 금리를 2024년까지 올려도 레벨 자체가 엄청 높은 건 아니거든요. 뭐 2%를 상회하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안도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일 의장이 어쨌든 점도표는 뭐 믿지 말라고 분명히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금 매파적인 건 맞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정말 너무나 빠른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언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긴축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고 예상 경로 내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범위는. 그래서 시장이 좀 오히려 안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헝다그룹 파산설 이것도 뭐 국내외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았는데 지금 목요일이죠. 그때 23일 날 1,400억 정도의 이제 채권 이자 만기일이었는데 뭐 이거 지불할 수 있나 없나 놓고 이제 세계적으로 막 관심이 있었는데 결과가 선명하지는 않은데 약간 지불 유예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위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헝다가 갚아야 할
부채가 50조나 된다 네.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계속 지금 문제가 지속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 우리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근데 참 의외인 게 미국 증시는 아랑곳 않고 오히려 급등을 해버렸고 네. 한국 증시도 사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잖아요. 예. 결국에는 뭐 물론 이제 금요일 날도 그런 뉴스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헝다그룹 파산에 대비해야 된다. 네. 중국 정부의 뭐 지침이 내려졌다. 뭐 월스트리트 네, 저널 맞아요. 말이죠. 예, 예. 그런 뭐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이런 거죠. 중국 정부가 이 헝다그룹을 가만히 내비둘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뭐 부도가 나든 말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제금융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중국 정부의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기사들 종합해 보면은 구제해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헝다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투기적으로 했더라고요. 돈도 보면은 그 경매 나온 토지를 예. 매입을 해다가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 빌리고 그 돈 가지고 또 다시 경매 또 하고 예. 그거 또 빌리고 이걸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좀 너네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 예. 근데 다른 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그렇게 위험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우량 등급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랑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 게 리먼처럼 되면 어떡하나. 근데 이거는 그냥 대출 채권의 문제지 이 헝다그룹 자체 문제거든요. 다른 기업하고도 연관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리먼 사태는 사실 파생 상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품을 파생해 버려 가지고 정말 유럽의 은행까지 그냥 연쇄적으로 네, 지금 연쇄적으로 무너져 구조가 버렸잖아요. 났죠. 우리나라도 뭐 음. 그 위협을 좀 받을 정도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건데 헝다그룹은 파웰 원전의장도 분명히 FMC에서 그랬거든요. 기자회견에서 물어보니까 그건 뭐 헝다그룹 문제지 중국 문제고 우리 미국하고는 관계없다. 선을 그냥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네. 헝다그룹 내는데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예. 중국 경제에서 맞아요. 비중이 크죠. 중국 소비의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 부동산. 네. 예, 그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위축이 되면 중국이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예. 또 위축되면 네. 이게 또 글로벌 경기에도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되게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슈 자체가 싫은 거죠. 중국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헝다그룹 이슈가 터진 게 중국의 부동산 레버리지 규제잖아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발단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건 성장을 좋아하는데 이 성장이라는 거를 꺾을 수 있는 재료가 사실 이거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또 드러난 거죠, 사실은. 중국의 이제 레버리지 규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그럼 언제까지 계속 규제할 거냐? 그러면 또 제2의 뭐 제3의 헝다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앞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금요일 날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얘기가 맞다면 중국 정부는 조심스럽게 네. 헝다 그룹의 좀 파산에 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진짜인지는 우리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거 자체는 저는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먼 사태가 네, 맞아요. 그랬으니까. 생각지도 않다가 갑자기 예, 예. 부도 나가지고 근데 이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죠. 아, 질서 있는 그러니까 디폴트라 그러죠. 예. 대비하고 있구나. 아. 그러면은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부도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헝다그랩을 연쇄적으로 그냥 야 너네 망해라. 그냥 나 방관할게. 이러면 충격이 큰데 그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뭐 몇 단계에 걸쳐서 부도 처리를 하겠죠. 예. 그러면 충격이 완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 시장도 알고 있잖아요. 네. 대비할 시간도 충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헝다그룹에 대해서 시장의 참가자들이 처음보다는 네. 조금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그렇게 충격을 안 주겠구나. 예. 이렇게 좀 이제 인식이 좀 조금씩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주후반 들면서. 예. 그래서 시장 충격이 좀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좀 보는 의견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목요일 날 5천억 원치 순매수했고 금요일도 좀 들어왔는데 이게 보면은 그동안에 뭐 계속 팔다가 이제 9월 들어서 좀 사는 이게 뭐 일시적인 어떤 그 수급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시각이 좀 호전된 건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좀 부담스럽게 올라오긴 했지만 예.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하면서
7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정감은 찾고 있잖아. 물론 아직도 레벨이 높긴 한데 헝다 문제랑 좀 별개로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헝다 문제를 심각하게는 안 보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최근에 주식형 펀드 자금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요.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이 들어오면 어차피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맞물려 가지고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좀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그동안 달러가 강했잖아요. 예. 달러가 강했는데 외국인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헝다 리스크가 커지고 FMC 긴축 이슈가 계속 커지면 분명히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헝다 그룹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라앉는 분위기고 네. 그 다음에 FMC가 끝났는데 미국은 급등하기 시작하고 예. 주식시장에 급등하면서 오히려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요인들은 달러 강세를 제한시키는 요인인데 거기다가 영국의 BOE도 그렇고요. 네. 이게 보니까 이제는 좀 약간 유럽도 긴축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이 약간 긴축 쪽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예, 유로화, 영국의 뭐 파운드화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도 조금 내렸더라고요. 네,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BOE에서도 약간 긴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튀어버렸어요. 네. 튀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로 무조건 양적 완화를 하다가 스탠스가 약간 이제 예. 양적 완화보다는 이제 조금씩은 양적 완화를 거두어 드리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달러가 더 강해야 뭔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살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 달러 약세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 오르면 당연히 수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 기업들을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데 환율은 올라갔다. 실적은 좋아질 것 같다. 달러는 좀 꺾일 것 같다. 근데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둘 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환차익도 내고 네. 시세 차이. 예. 삼성전자 사가지고 오히려 시세까지. 보통 삼성전자가요. 이게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주가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실적은 좋아집니다. 예. 근데 나중에 결국에 환율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대로. 왜냐하면 환율이 꺾이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미리 예상해서 외국인들이 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는 예. 거죠. 지금 구간에 잡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9월달 되게 좀 특이한 게 아무튼 리스크는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나온 김에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산 기업들은 이제 한 달 동안입니다. 예. 제가 이제 8월 23일부터 좀 계산을 해봤어요. 이번 주는 이틀밖에 안 되니까. 네, 예. 그래서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8,570억. 8,570억. 한 달 동안 샀고 SK하이닉스가 6,643억 네. 두 번째로 들어왔고요. 기아를 4,042억 네. 샀습니다. 이 세 개 기업 공통점이 역시 그 대표 수출 기업들 예. 이런 게 공통점이고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3,936억 네. 샀고요. 경기 민감 주죠. 포스코를 3,773억 3,773억. 매수했고 2차 전지 대표 기업인 삼성 SDI를 2,424억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을 2,167억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OCI를 1,637억 샀습니다. 네. 태양광 회사죠. 그리고 해운주 요새 좀 주가는 부진한데 외국인들은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HMM을 네. 1,539억 정도 샀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2차 전지 소재죠. SKI 테크놀로지를 1,527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외국인들은 대형 수출주들을 하고 네. 2차 전지를 여전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외국인들이도 좀 색깔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그냥 개별 기업을 제가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 달 동안 보면은 확실히 대형 수출주, 2차 전지, 경기 민감주 네. 이런 쪽으로 좀 포트를 꾸려서 샀던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최근 한 달 새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습니까? 예, 기관 투자들은 일단 가장 많이 산 거는 크래프톤. 게임주? 6,666억인데 아마 이거는 그 코스피 200 지수 좀 편입도 있었고 네. 또 MSCI에 11월 달에 편입될 거란 얘기도 좀 있어요. 아마 그 기대감으로 좀 샀던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SK텔레콤 이제 분할 앞두고 3,377억 정도 예. 순매수를 했고 리오프닝 수혜주죠. 대한항공 1,997억 매수를 했고
이번에 신규 상장한 현대중공업을 예. 1,475억 정도 일단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1,362억 순매수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OCI를 978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포스코 역시 샀습니다. 887억 매수 들어왔고, 정유주죠. S오일을 858억 매수했고요. GS건설을 838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존비존, 네. 예, 클라우드 회사죠. 예. 819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 기관 투자들은 어떤 이제 특정 업종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개별 기업으로 좀 산 특징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대한항공은 리오프닝 수혜주고, 네. 현대중공업은 신규 상장 기업이고. 뭐 그리고 개인들은 지난 한 달 사이, 최근 한 달 사이 주로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습니까? 네, 개인 투자들은 일단 가장 많이 산 거는 그 LG화학. LG화학. 주가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LG화학을 1.16조 원, 아. 1조 원 넘게 매수했고, 역시 1조 원 이상 산 기업이 NC소프트 예. 1.02조 원. 그래서 이 두 기업은 한 달 동안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많이 떨어진 네, 굉장히 많이 종목들이네요. 빠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카카오도 역시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예. 세 번째로 9,938억 아. 샀고, 네 번째가 카카오뱅크인데 7,436억 예.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네이버 역시 많이 빠졌죠. 4,887억. 아. 예. 그리고 LG전자를 3,483억 샀습니다. 예. 또 역시 낙폭과대주죠. 아모레퍼시픽을 예. 2,187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를 1,848억 정도 매수했고, SK텔레콤을 1,835억 네. 순매수했고, 마지막으로 게임주죠.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요. 위메이드 네. 1,514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은 위메이드나 SK텔레콤 정도를 제외하면은 네. 일단 악재가 나오거나 뭔가 이슈가 생겨서 주가가 폭락한 기업들 있죠. 네. 그 기업들을 어쨌든 저가에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굉장히 한 달 동안 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한 달 이제 데이터인데요. 네. 가장 많이 오른 거는 그 항공주. 항공. 22.5%. 아마 근데 그 보고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제가 뭐 소개해드린 예. 보고서 중에 우리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 비행기 타야 된다. 예, 갈아탄다. 그때만 해도 항공주 아무도 관심이 없을 텐데 예, 예. 실제로 근데 그 리포트가 진짜 맞았던 것 같아요. 아. 항공주가 특히 거기서 거론됐던 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인데 네. 거의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아, 그런가요?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기대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예, 리오프닝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국내보다는. 그래서 항공주가 한 달 동안 22.5%, 많이 올랐네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 두 번째가 비철금속이 19.7%인데 여기 비철금속은 뭐가 있냐면 그 네. 알루미늄 기업들이 급등해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세 번째가 요새 가스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주가 18.9%.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건 효성 첨단 소재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화학 섬유 업종이 17.8%. 네. 여기에 효성 첨단 소재가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네. 예, 좋았고, 그 다음에 영화 관련주가 16.3%인데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리오프닝도 있지만 오징어 게임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여기에 그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많이 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1등하다 보니까 예. 관련 그 컨텐츠 기업들이 급등해가지고 아. 뒤늦게 그냥 예.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기업들도 15.2%인데 아마 석유화학 기업들도 올라간 이유가 그 중국에서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탄을 원료로 쓰는 업체들의 가동이 줄어드나 봐요. 네. 그래서 아마 반사이익을 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얻었던 것 같고, 항공과 비슷하게 역시 여행주도 14.1% 리오프닝. 예, 올랐고, 예. 미디어 회사들도 13.4% 올랐고요.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주류 회사들 네. 예, 13.1% 올랐고, 철강주들도 지난 이제 헝다그룹 때문에 이번 주 그 목요일 날은 좀 안 좋았지만 한 달 동안 되게 좋았어요. 예. 그래서 철강 중소형주들이 12.7% 올랐고, 원자력 발전 관련 네. 기업들도 아. 12.1%, 그 외에 이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수소차 예. 12.1%, 우주항공이 아마 11.5% 올랐는데 그 이번에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이 예. 우주여행 하고 왔잖아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주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번 주에는 보고서 거의 없어가지고 예. 예. 그래도 이제 괜찮은 거 이제 하나 좀 뽑아봤는데 네. 삼성증권의 이경자, 백민경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고요. 네. 환경 인프라라는 제목인데 예. 폐기물 업체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폐기물. 예. 그래서 제목이 순환 경제 시대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는 환경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자.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되게 보고서 듣고 오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요약만 해드리면 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제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폐기물 업체들의 주요 관심사가 소각이나 매립, 네. 특히 매립을 많이 했어요. 매립은 마진율이 엄청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매립할 수 있는 땅이 점점 없어져요. 아. 그러니까 더 이상 매립 가지고는 성장할 수, 매립지가 있어야 뭘 여기다 매립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매립이나 소각 같은 경우는 님비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우리 땅엔 절대 안 된다. 예. 예.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더 이제 확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게 그 재활용으로 많이 바뀌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이 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2차 전지도 요새 재활용하는 게 폐배터리 뭐 예, 맞아요. 각광받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냥 쓰레기였잖아요. 사실 어떻게 예. 보면 그냥 다 버리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 예.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폐기물 업체를 보실 때도 이런 재활용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예. 예, 그런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기물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되게 많아요. 폐기물 관련주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예. 지난 몇 년간. 근데 요새 되게 부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과 매립이 좀 약간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동력으로 재활용 비즈니스를 찾아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플라스틱을 이용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폐플라스틱이 어디 들어가냐면요, 시멘트 그 만들 때 예. 유연탄을 불로 떼가지고 만들거든요. 네. 그거 대신에 폐플라스틱을 넣으면요, 아. 돈도 적게 들고 네. 친환경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쓰이고 수소 만들 때도 쓰일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자동차 해체 파쇄를 넘어서 폐 배터리 있잖아요. 아까 예. 말씀드린 이걸 이용해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소각할 때 열을 이용하잖아요. 네. 폐열. 예. 그거 그러니까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생산하면은 그 발전소를 또 돌릴 수가 있대요. 아,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폐기물 업체들의 새로운 또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그 관련주로는 비상장 기업이긴 한데 SK 에코플랜트. 예. SK가 아마 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상장 기업 중에 SK 에코플랜트가 있고요. 국내 상장 기업으로는 그 TY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원래 SBS 네. 지분 가지고 있는 옛날에 그 태영건설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예, 태영그룹. 예, TY가 거기서 예. 나왔겠네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자회사 TS 코퍼레이션이 폐기물 네. 사업을 해요. 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업계 1위 폐차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인선 ENT라고 있거든요. 네. 인선 ENT의 자회사가 인선 모터스라고 있어요. 그 폐차하는 공장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인선 ENT는 원래 건설 폐기물에서 국내 1등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이 기업이 이제 인선 모터스를 활용해서 폐차 이걸 이용해서 거기에 많은 부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재활용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는 내용이니까 한번 이거 되게 좀 신선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재활용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읽고 나서 아 그냥 좋구나 이러고 끝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메모를 꼭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아 이쪽 시장이 되겠구나. 예. 그러면 기업 골라서 투자하면 돼요. 과감하게 투자하면 되고 이거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직은 날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건너뛰시면 됩니다. 다른 걸 또 투자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면 한번 과감하게 그때는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9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네. 챙겨보시죠. 월요일 날에는